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 하나. 부모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고 비교와 조롱, 외면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다 저래.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거겠지.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유난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SNS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폭풍이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 청소년들, 특히 우리 딸들이 훨씬 더 깊고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누가,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SNS가 아이들의 정신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진국 사회 전반에서 하나의 위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이 세대의 담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담배의 위험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광고에 등장해 담배를 권했고 텔레비전과 영화 속 주인공들은 흡연을 매력과 성공의 상징처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담배는 명백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규정됐고 오늘날 흡연은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회 인식의 방향을 바꿔온 조직입니다. 담배의 치명적 위험을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비만을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며 경고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기관이 다시 한번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지목된 대상은 담배도 설탕도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입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은 SNS를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공식 발표했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제 경고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력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 정부나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가 소셜미디어 사용을 직접 규제한 것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급격한 전환에는 명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한 교회에서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이 성직자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주의 집단과 접촉했고 지속적으로 과격한 이념과 폭력적 메시지에 노출되며 사상적으로 깊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 전반에 강한 충격을 안겼고 청소년과 소셜미디어의 관계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 흐름은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정부 역시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들을 직접 불러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구조를 지적했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국 내 서비스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는 아직 없지만 여러 주 정부가 자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했고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만 생성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하루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혁신이라기보다
규제 왕치, 사회적 압박이 동시에 몰려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문제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한국 사회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책임이 거의 전부 게임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중독이나 일탈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상은 늘 게임이었고,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는 상대적으로 비판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게임이 문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동안 소셜미디어는 조용히 일상 속으로 스며들며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게임만 규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유지되는 사이 더 복잡하고 깊은 위험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선택들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가장 손쉬운 양육수단으로 사용해 오신 것도 사실이죠.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 스마트폰을 건네면 상황은 금세 정리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면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화면과 친숙해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면 대부분 개인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소셜미디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됩니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아동의 권리와 정서적 발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죠. 부모에게 요구되는 양육의 질과 투입해야 할 시간도 함께 증가합니다. 한국 사회 역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아이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는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생활이 여유로워졌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에 돌아오면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는 법적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그나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피로를 겪게 되고 결국 육아의 상당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 때문에 한국의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이른 나이에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흐름은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의 연구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소셜미디어 중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가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야 하고 그만큼 자녀에게 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한국 사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경고를 보내는 학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 교수입니다. 하이트 교수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우울증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약 2.6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10년일까요? 바로 이 시기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소셜미디어는 컴퓨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는 일상 깊숙이 침투했고 중독성과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릴스와 쇼츠, 틱톡을 시청하는 일이 완전히 일상이 됐죠. 출퇴근길 이동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휴식 시간마다 짧은 영상이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은 일정 수준의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추천 기능을 차단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리즘에 노출되면 콘텐츠 소비를 스스로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이트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세대의 아이들은 놀이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그 놀이는 대부분 실제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뛰어노는 과정에서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면 놀이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가 채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놀이 방식의 전환을 넘어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점점 실제 친구와의 접촉을 잃어가고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을 충분히 연습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이 길어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현실의 대화보다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매일같이 갈등과 비난이 반복되고 댓글 공간에는 타인을 향한 거친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살펴보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몰아붙이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실제로 주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활동적이어서 마치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예의와 맥락을 고려한 대화를 배웁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런 학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현실에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훨씬 차분하고 이성적인 경우가 많죠. 얼굴이 보이지 않고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쉽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아이들은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 아이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소셜미디어를 훨씬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통계적으로도 여성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평균 이용 시간은 남성보다 약 30% 정도 더 길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욕구의 차이를 지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과 공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이는 집단에 안정적으로 소속되기 위해 진화해온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라는 가상의 사회 공간에서도 더 깊이 관계를 맺고자 하며 자연스럽게 사용 시간과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기대와 달리 소속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탈감과 결핍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저런 집단에 속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특성상 여성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넘쳐나는 이상화된 이미지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매우 높은 미의 기준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여자아이들의 좌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더해집니다. 여성의 높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특성을 지닙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감정의 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드러내는 우울감이나 불안이 여성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 증상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수치가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한국의 통계 자료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학자들은 소셜미디어가 여자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응 방향은 적절할까요? 게임에만 규제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게임 문화는 여전히 남성 청소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규제만으로 여자아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해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중독성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인간의 도파민 분비 시스템을 정교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도파민은 강한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이나 멈춤의 신호를 함께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닐까요? 도박이나 고위험 투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성적으로는 멈춰야 할 시점을 알고 있음에도 도파민의 자극 때문에 한 번만 더라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영상 콘텐츠 역시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그만하자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몇 분만 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고 정작 어떤 내용을 봤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는 기억이 콘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보고 싶다는 막연한 욕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중독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 플랫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소비되는 콘텐츠의 양은 늘어나고 광고 노출은 증가하며 수익 역시 함께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그 자극이 긍정적인 감정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갈등, 분노, 혐오, 조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력한 반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은 그런 반응을 학습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줄 장치는 충분히 작동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구조 속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절제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수익 구조, 그리고 인간의 뇌가 맞물려 만들어낸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동안 우리는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게임에만 시선을 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정작 아이들의 일상을 가장 깊이 파고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나쳐온 것은 아닐까요?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쉬운 선택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여유도 없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미루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이건 특정 가정이나 특정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술을 설계한 사회, 그 기술을 허용해온 제도,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지, 어떤 기준과 감정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지, 지금의 선택이 그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